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6년도 입행에 대비해서 함께 입행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행 전략을 여러분이 수립하셔야 하는 이유는 사실 은행 채용을 둘러싼 카더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더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휘둘리지 않으시려면 기준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입행 전략 설명회를 통해서 은행 입행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와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잘 따라오신다면 앞으로 준비 시간을 최소 여러분들이 1년 정도는 아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알차게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회는 1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부 부분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설명할 부분은 여러분이 입행 과정에서 가장 처음 맞닥뜨리게 되실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서류 전형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은행 채용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안이라는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그 채용 기준, 전체 은행들의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채용 기준에 기본적으로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각 전형의 합격자가 결정되게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제로 베이스 방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채용의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각 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물론 이 채용 과정에서 동점자 처리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면접 전형에서 1, 2차가 합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로 베이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은행권 채용 모범 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인 틀은 뭐 어떤 보훈 전형, 우대 뭐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 이런 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서류, 필기, 면접 각각 전형별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행 전략 설명회를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서류편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필기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로 제가 기출을 복기하거나 한 영상들을 정기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기에 대해서는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1부는 서류 전형 중에서도 주로는 이력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 은행 가려면 스펙 얼마나 돼야 된대? 학점 3.3인데 은행 갈 수 있나? 토익 몇 점이나 돼야 된대? 금융자격증 따야 된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스펙, 이력서에 대한 부분을 일부에서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정도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객관적인 최신 데이터, 합격자 데이터들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부를 진행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입행해도 될까? 여러분이 입행하기 전에 은행 가도 될까? 은행 뭐 채용 준다는데 채용 급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은행 입행에 대한 채용 규모나 아니면 은행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이런 입행해도 될까? 준비 시작 전 단계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입행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제 유리한 은행, 불리한 은행을 구분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인지하셔서 이제 요 데이터를 보면서 나는 합격자들 대비 요 부분이 부족하구나, 저 부분이 부족하구나를 인지하실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각 은행별로 이제 입행 전략을 안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1부 시간은 주로 서류 단계 이력서 부분을 안내드리면서 진행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부의 경우에는 요 서류 단계는 이력서와 자소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자소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내용들은 주로는 일반, 직군이나 금융 전문 혹은 글로벌 이런 직군에 해당하는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IT나 디지털은 케이스별로 다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IT나 디지털 직군에 대해서는 이 영상보다는 다른 영상이나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블로그나 기타 등등 혹은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다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직군을 한 번에 안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카드, 일반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지주체계 하에서 만약에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아래에 신한금융투자라던가
보험, 생명 등이 있죠.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도 이제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손해보험 막 이렇게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금융지주 안에 있는 곳들도 다 은행의 채용을 거의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계열사들에 대한 부분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실 수 있다. 입행 전략을 수립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은행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을 둘러싼 지주 체계 안에 있는 계열사들까지 이 설명회를 통해서 커버가 되실 거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안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믿고 따라오시려면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테니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에 은행에 입행을 했고요. 2013년에 기업은행의 인턴으로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기업은행 인턴이 6개월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되게 짧죠. 근데 6개월, 거의 5개월, 6개월 정도 해야 됐었던 시절이 꽤 길게 있었어요. 저는 그 시절에 이제 기업은행 인턴을 했었는데 그 인턴 과정 중에 우리은행에 합격하게 되어 우리은행에 입사를 했었고, 그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는 이제 아주대학교라는 학교를 법학부를 나왔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행 인턴, 그 다음 우리은행에 입행해서 개인금융, 기업금융, 그리고 이제 디지털 부문 인력풀에 등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금융교육을 하면서 은행 생활을 하고 하다가 이제 4년여간의 은행 생활을 마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탑뱅커를 설립해서 입행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꽤 많은 오랜 시간을 은행 한 길을 쭉 걸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카더라나 잘못된 지식을 하나하나 다 뜯어 고쳐 드릴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내용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의 근거는 아까 이야기 드린 은행연합회의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은행연합회의 모범 규준안, 그리고 각 은행의 공식 비공식 채용 설명회, 제가 블로그에 보시면 거의 모든 은행의 채용 설명회를 직접 온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다 분석하고 있다는 걸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내용이나 데이터를 공개할 건 공개해 줍니다. 그런 정보공개 청구 내용, 그리고 탑뱅커의 자체 조사 데이터에 기반해서 제 뇌피셜이 아니라 데이터에 입각해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은행에는 명확한 채용 규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2017년에 은행들의 채용 비리 사건이 엄청 크게 있었고 모든 은행에서 많은 문제가 돼요. 그때 이제 은행들이 행장님이 교체되거나 혹은 이제 인사 담당자가 구속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규준이 은행연합회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규준을 모든 은행이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은행이라 함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협동조합에 따른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타 은행이라는 우리나라 은행법을 따라서 설립된 모든 은행은 이 내용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이 블라인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채용 설명회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은행들의 채용 설명회에서 블라인드 이야기부터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 블라인드라는 건 무엇이냐? 지원자의 성별, 남녀,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출신지 지역 인재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증 서류는 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죠. 아니면 흔히 하는 오해들. 학벌이 좀 유리할 것 같다. 아니, 학벌은 입력을 안 하는 경우도 은행에 따라서 많고요. 아예 학교 자체에 대한 데이터가 면접 과정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입행 과정에서 제가 함께 입사했을 때의 동기들이 면접관을 하기도 하고요. 기타 은행들의 채용 설명회에서 충분히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심이 되신다면 연령에 대한 부분이나 뭐 성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학교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되신다면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분도 네이버에서 정보공개 청구라고 해서 출신 학교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받아보셔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고 있는 좋은 학교일수록 유리할 것 같다라던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연령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35세까지도 합격자가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35세는 이미 취업을 한 경우가 많거나 포기를 한 경우가 많겠죠. 지원자가 없어서 합격자도 적은 거지 그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블라인드에 대해서 블라인드가 무엇인지, 블라인드라는 건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지, 신체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 거다. 그리고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리고 합격자의 결정에 대해서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이 각 전형별로라고 나와 있죠.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서류 전형은 어떻게 해라,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어떻게 해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결정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제로 베이스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블라인드에 대한 의미를 안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에 흔히 많이 쓰는 우리 엄마가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나는 따뜻함을 느껴서 기업은행 지원한다. 이런 자소서의 지원 동기는 블라인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블라인드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형별로 뭐 면접 전형 안에서는 그러니까 합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조금씩은 바뀔 수 있지만 기본 틀은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서류, 필기, 면접 단계에서요. 다만 면접 안에서는 합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앞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지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의 목표는 지금부터 뭐냐면 사실 은행 채용 제 이야기 안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시간이 한 10년 정도 준비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한 2년은 토익 공부하고 자격증 알려진 거 다 취득하고 학점도 다 재수강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괜찮겠죠? 뭐 언젠가는 입행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용도 시간도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빠르게 입사를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효율적인 준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따라오면 나에게 맞는 은행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나에게 맞는 은행을 찾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인지하게 되실 거고 나만의 입행 로드맵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실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제로 베이스 채용을 진행하는데 따라서 각 전형은 꼴등으로 통과해도 무방하겠죠.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모든 시험을 보면 그 어떤 표준 점수의 분포는 상당 부분 비슷하게 그 표준 점수의 분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의 분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전형별로 합격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각 전형을 꼴찌로 통과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서류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점이 4.4에 토익이 한 960에 뭐 금융자격증도 좋은 것들을 다 취득할 수 있을 거예요. 뭐 CFP라던가 기타 등등. 근데 이 에너지들을 잘 분산해서 빠르게 입행을 하려면 사실 이 기준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별로 이 기준점이 어디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따라가면서 은행별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은행의 경우에는 토익 점수가 없어도 되고 어떤 은행은 학점이 좀 없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펙별로 유리한 은행을 인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꼴찌로 통과해도 상관없다. 필기도 꼴찌로 통과해도 상관없다. 면접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자면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서 각 전형을 가까스로 통과할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된다. 자, 근데 이 말이 되게 이제 아다르고 어달라서 당연히 각 전형에서 1등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께 이 컷라인을 안내 드리면서 이 컷라인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서류 컷라인 넘어서서 이제 통과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필기 공부해서 필기 컷라인 넘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기본적으로는 각 전형을
꼴찌로 통과해도 상관없으니 에너지를 분산해서 써서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일단은,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입행 과정에서 여러분이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에 기반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잠시 입행 시작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입행을 준비해도 될지, 은행원 이제 안 뽑는다는데? 없어진다는데? 나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빠르게 팩트 체크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AI의 등장으로 혹은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제 더 이상 은행원은 필요 없고 은행원의 채용은 줄어간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고 통념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더욱 가속화되거나 심화될 것처럼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그 상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채용은 줄지 않았습니다. 자, 적어도 제가 이번 시간에는 금융 일반 직군에 대해서 개인금융, 기업금융, 지역인재나 이런 직군에 대한 안내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2021년에 기업은행의 채용 공고를 보면 여기 금융 일반 부분에 48명, 자, 여러분이 아래 메모지가 있다면 한번 써보세요. 21년 48명. 자, 그 다음, 자, 24년 채용 공고입니다. 24년 금융일반 130명. 많이 늘었죠? 자, 25년으로 가볼까요? 25년 채용 150명. 자, 지금 보여드린 채용 공고는 이제 상반기, 25년 상반기, 24년 상반기였는데요. 자, 어떤가요? 줄었나요? 아니죠. 많이 늘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통념, IT 디지털 직군은 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 것이다. 왜냐하면 AI가 발전해야 되고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했으니까.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디지털 직군 23명을 21년도에 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 공고상에 21년도 23명, 만약에 여기 아래 있는 2명까지 합한다면 이게 25명, 21년도에 디지털 직군 25명. 자, 24년도에 디지털 직군 10명, IT 15명, 25명. 채용 규모는 그대로죠. 물론 여기 이제 고졸인재까지 합한다면, 근데 아까 저기 이제 고졸인재 위에서 없었으니까 여기 빼면 사실 채용 규모는 24년까지 IT 디지털 똑같은 거고, 25년도에 볼까요? 10명. 줄었죠. 20명으로 오히려 IT 디지털 채용은 줄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의 등장으로 일반 직군의 채용이 크게 줄 거라는 그 이야기, 너무나 상식 같던 그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 가볼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반 직군이 엄청 줄지 않았고 때로는 늘기도 한다. 디지털, IT 엄청 확대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줄기도 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은 틀렸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은행에서 이제 희망퇴직 같은 거 이야기하면 은행 오래 못 다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이야기나 고민을 하시는데, 은행원이 퇴직을 할 때 5억에서 10억 받고 그만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들어오기 전에 바라보는 희망퇴직은 야, 저거 잘려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희망퇴직 대상자가 내가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나는 승승장구해서 행장까지 가볼 거야, 임원까지 돼볼 거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망퇴직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어렸을 때 5억 10억 받고 새 삶을 출발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희망퇴직 많이 지금 짐 싼다라는 이야기가 보이죠? 자, 24년에서 25년의 희망퇴직 규모입니다. 상당히 많아진 건데 지금 24년에서 25년으로 가면서 확 늘어나죠. 자, 그럼 24년에서 25년으로 이렇게 가면서 희망퇴직 수가 이렇게 신한은행은 늘어나는데 채용 규모가 갑자기 급감하게 될까요? 앞으로? 그러기는 힘들겠죠. 우리 은행, 그러니까 는다는 말은 적어도 아니어도 24년, 25년 이렇게 희망퇴직자가 확 늘어나는데 이거에 맞춰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채용 규모가 늘진 않더라도 급감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농협은행 역시 마찬가지고요. 잘라낸 인원만큼 다 채용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급감하는 거 아니냐는, 신규 채용 급감하는 거 아니냐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오해라는 거죠. 자, 급감은 이미 했습니다.
2017년부터 급감은 이미 했고요. 최근에는 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표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대 은행의 신입 채용 어떤 그 규모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자, 18년도부터 20년까지 코로나 시기에 급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제가 아까 24년, 25년 거 이제 기업은행 것도 보여드렸고, 지금 시점에 2025년도에 지금 시점에 발표난 것까지만 보면, 자, 어떤가요? 자, 여기 24년에서 24년으로 오면서는 준 건 맞습니다. 근데 24년에서 25년으로 미정 지금 150명 하나은행은 그대로인 거고, 24년에서 25년 여기만 볼게요. 그대로고, 우리은행 늘었고, 농협은행 아직 미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정인데 기사는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더 좁아진 꿈의 직장 5대 은행 채용 규모 작년 밑돌아. 아니, 데이터를 봐도 작년을 밑돌지 않는데 미정인데 제목은 맨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직구는 계속 줄어만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디지털은 늘어나는 것만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경우에 지금 채용 규모가 앞으로 희망퇴직 건수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때, 그리고 지금의 기조를 볼 때 급감하기는 이미 어렵다. 그러니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봤을 때 감소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급감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더 감소할 거냐?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방금 이제 기업은행으로 보나, 방금 이제 채용 예정 규모로나 보나, 물론 또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이런 외부 변수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달라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져본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은행 채용이 갑자기 내가 준비를 시작했는데 급감하는 일은 많이는 없을 거다. 그런 일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채용 규모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입행해도 될까? 이 부분에서 먼저 짚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은행원이라는 그 직업의 가치. 자, 직업의 가치가 최근 10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택할 때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연봉 상승률이 있는 직업을 택하고 그 직업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수강생 분들 중에 지금 이렇게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월급은 잘 안 오르죠. 대표적인 직업은 공무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연봉 상승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은행의 경우에는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연봉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입행했던 해에는 제가 신입행원 때 1년차에 받았던 연봉이 4천만 원 초중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은행의 채용 설명회에서 2025년 기준으로 말하는 채용 설명회의 연봉은 6천 중반대입니다. 그러니까 1.56배 정도가 는 거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은행의 경우에는 연봉 상승률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업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은행들의 수익이, 은행은 금리가 오르면 이렇게 이자 수익, 예대 마진이 증가하여 수익이 늘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은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렇게 최근 기사 있는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면 예대 마진은 줄지만 대출의 규모가 확 늘면서 또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은행들은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도 아니면 2025년에도 항상 최대 실적을 갱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은행 수익이 급감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 근거를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로는 갈수록 세상이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 예를 들면 직업이 뭐냐 인지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부동산에 투자했는지 어떤 주식을 샀는지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지죠. 빈부격차가. 그러다 보니까 자본소득을 노리기 위해서 대출, 영끌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레버리지는 결국 은행을 통해서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출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장기적인 시계열에서는 우상향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AI와 디지털화로 은행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와 디지털화로 인해서
은행들의 단순 일거리는 은행원들의 단순 일거리는 줄어들고 1인당 생산성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들의 1인당 생산성은 계속 증가하여 여기 이제 2025년 기준으로 은행원은 평균 연봉이 1.7억에 달하고 있고 평균치의 연봉이 그래서 이제 평균치니까 신입은 당연히 좀 덜 벌고 그 다음에 오래된 분들은 좀 더 벌겠죠. 자, 금리 면에서도 그렇고 AI나 디지털화의 등장으로 1인당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고 이제 은행이 단순히 예대마지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 예를 들면 이런 알뜰폰을 판매한다던가 아니면 배달앱 서비스를 만든다던가 이런 아니면 중고차를 판다던가 이런 새로운 서비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개편돼서 은행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들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예대마진 측면에서도 늘고 새로운 비이자 수익이나 먹거리 측면에서도 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래서 2025년자 신한은행 역대급 실적, 기업은행 역대 최대 실적, 우리은행 역대 최대 실적 이런 이야기가 이런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감소하는 시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인 시계열에서는 계속 우상향하고 1인당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AI로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오해하는 그런 직군들이 오히려 반대로 AI로 생산성이 올라가서 연봉이 올라갑니다. 은행원이라는 직업은 AI로 인해서 대체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살아남는 은행원들의 1인당 생산성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그 직업의 가치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AI로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직업들이 오히려 향후에 더 가치 있는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고용의 안정성은 유지되지만 계속 연봉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그 상황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AI로 인해서 대체되는 직업들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직업들이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가는 좋은 직업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1년에서 22년, 23년에서 22년 계속 생산성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결국 은행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회적인 역할도 코로나 이후로 어떤 정책금융 상품이 많아지고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해야 되고 수익은 증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할도 증가하고 수익도 증가하면서 은행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급감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AI가 확대되는 건 사실 이제 생산성 증가로 여러분의 연봉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은행은 항상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해 왔고 그리고 디지털화가 결국은 여러분의 일거리를 덜어주면서 여러분이 이제 고객을 대면하기보다는 어떤 고객 데이터에 기반해서 고객의 자산을 비대면으로 관리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한 명의 은행원이 그래서 생산성이 많아진다는 건 많은 돈을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 이제 고객의 돈을 횡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은행원.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 이 윤리의식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 드리면 혼란스러울 테니까. 그리고 비금융 서비스 아까 이런 중고차 팔고 알뜰폰 팔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전공자와 경험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행의 경우에는 전공에 따른 유불리가 크게는 없고 이따 이제 살짝 있는 부분은 안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희망퇴직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오히려 반기는 쪽이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은행원의 가치는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입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준비 단계에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거나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이야기 드린 부분들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먼저 바로 잡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확실히 먹고 나는 열심히 해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그래도 끝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팩트 체크를 해드렸는데도 조금은 혼란스럽다.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입행 준비를 위한 목표 설정과 스펙 준비를 구체적으로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 비전공자의 학점 3.3인데 은행 갈 수 있나요?
자, 여기는 어디 은행인지도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어디 은행에 따라서 학점을 많이 보는데 적게 보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학점만 들어가 있지 토익이나 다른 데이터는 없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애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뭐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 남긴다고 하시더라도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별 컨설팅은 제가 별도로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행에 대한 개인별 컨설팅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냥 여러분의 마음은 알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과거에 그 정도로도 입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조금은 긍정적인 답을 원하면서 과거의 사례를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에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질문은 저런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 이게 만다라트라는 이제 계획표인데 여러분들의 은행 입행에 대해서 우선순위 되는 은행을 적어보고 그 은행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은행을 몇 군데를 노린다면 그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설정하시는 게 훨씬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채용 과정에서는 필기일자가 겹친다거나 면접일자가 겹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모든 은행에 다 합격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모든 은행에 다 합격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은행을 다 합격해봤자 어차피 하나밖에 못 가는데, 그렇게 준비하려면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의 현재 시작점에서 유리한 은행을 1순위, 2순위를 따져서 그 은행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시고 나머지 은행들은 그냥 이제 곁가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은행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직군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하나씩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이제 위에 만다라트 표를 하나 그려놔봤는데, 그 만다라트 표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은행원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작성하신다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를 절대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근데 순서에 맞게 해나가야 되고, 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아까 이야기 드린 우리의 목표인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단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스펙 부분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드려 볼게요. 자, 먼저 전공자가 유리한가? 아니면 이제 비전공이어도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수 전공할까 부전공할까 뭐 이런 것도 재학생이면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수 전공이냐 부전공이냐 이런 거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좋은데, 그거 안 해도 큰 상관은 없고, 기업은행에 한해서만 이제 이력서에 지금까지 경제나 금융이나 디지털에 대한 교육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보여드려 볼 건데, 이런 식으로 기업은행에서는 이력서에 자격증이나 학점이나 토익을 전혀 쓰지 않고요. 자격증, 학점, 토익 이런 걸 전혀 쓰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과목명이 그게 만약에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여기에 쓰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학점은 들어가지만 공식 채용 설명회에서 항상 이 학점 자체는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양적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금융에 대한 전공이나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하는 것은 기업은행에 지원할 때에만 학점 말고 그 총량, 학점으로 들어가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전공자 분들이라면 경제금융에 대한 부분이나 디지털에 대한 부분, 일반 직군이어도 디지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기에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만 전공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비전공자여도 예를 들어서 경제학, 원론 이런 것들을 청강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아니면 교양 과목으로 그쪽에 대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계시거나 한다면 그런 쪽으로 학교, 교육, 수강 신청을 하시는 건 기업은행 입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 다른 은행에 대해서는 전혀 전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유불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자격증 공부하면서 어떤 교육 시간 받은 거. 그래서 꼭, 그리고 비전공자여도 학교에서
그런 과목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자격증 취득하면서나 혹은 기타 다른 방식으로 뭐 경제, 금융, 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 증빙이 되는 게 있다면 저 위에 부분이 없어도 여기 부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직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적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학점으로 한다면 보통 한 과목이 3학점 정도 하는 경우가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10과목 정도를 채운다, 그럼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학교 교육으로 채울 수가 없어서 직업 교육으로 채운다면 여기에 그래도 한 30시간 이상 정도는 채워야 하지 않나 라고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살짝이나마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채용 과정을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은행의 1차 면접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걸 1차 면접 단계에서 본인이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경험에 대한 부분을 증빙되는 거, 증빙 안 되는 거 나누어서 다시 한번 서술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전공이라는 것은 기업은행 입사 과정에서만 이 이력서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거 역시 학점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재학생이시면 경제금융에 대한 부분이나 디지털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교과목을 한 10개 정도 이수하시면 충분하다. 그거보다 사실 적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경제, 금융, 디지털에 대한 과목이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 여기에 보면 각각의 이제 내용들의 필요 기술, 필요 지식, 이렇게 이제 디지털 직군, 일반 직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여기 이건 이제 디지털 직군에 대한 부분이고, 그 디지털 직군의 경우에는 뭐 이런 통계학 기반 방법론, 빅데이터와 관련된 거, 뭐 SQL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고, IT도 여기 이제 보시면 쭉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이건 기업은행의 채용 공고 최하단이나 탑뱅커 블로그를 살펴보시면 다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직군의 경우에도 이게 상세하게 필요 지식이 뭔지, 뭐 어떤 재무제표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금융상품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쪽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들을 수강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 일부 부분을 저길 양적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공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업은행에 지원할 때만 전공자가 이력서에 저기를 적는 게 있기 때문에 학점과는 관계없이 양적으로, 학점에 양적으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생긴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전공이라고 해서 유리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서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서류에서 이력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력서에 입력하는 스펙이라고 함은 사실 학점, 그 다음 그러니까 전공은 입력을 이제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따른 유불리는 기업은행만 있다고 지금 이야기 드린 거고, 학점, 그 다음 토익, 그 다음에 자격증, 이렇게 3개가 대표적이죠. 이거 말고도 뭐 봉사시간이나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 3개가 가장 대표적인 입력하는 스펙이 될 텐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학점이나 이런 것들이 낮더라도 입행을 잘 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배에게 입행 어떻게 했어요 선배님 물어보면 별거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던가, 스펙 그렇게 안 중요한데 나는 뭐 자격증도 없이 입행했는데 나 토익 없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제 영상 한 3, 4년 전 걸 보면 그런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은 지금의 기조에 비해서는 스펙이 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2026년을 바라보고 있는 25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절대 스펙이 덜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쪽에 더 가까워지고는 있습니다. 그건 또 은행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먼저 안내드릴 부분은 학점, 토익, 자격증 중에서 그럼 뭐가 더 좋고 유리한가? 효율적인 관점에서 순위를 따져보자면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1순위를 꼽는다면 자격증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격증은 이제 대신 지금부터 보실 우대 자격증의 하나입니다. 우대 자격증, 공통적으로 우대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은 서류 단계에서도 유리해지고요. 그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이 필기에 나올 가능성도 꽤나 높고요. 그 다음 면접 단계에서도 인성 면접에서 나 은행 오려고 이런 거 준비했어요 라고 전문성을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자격증은 제로 베이스 채용 과정에서 서류, 필기, 면접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토익 750이라고 해볼게요. 수협은행은 토익 750 정도부터 이제 어떤 약간의 가점을 주기 시작합니다. 서류 단계에서. 그런데 토익 750인 거 필기에서 쓸모 있나요? 면접에서 쓸모 있나요? 없죠. 토익이 955점이 넘어가면 기업은행은 글로벌 직군에서 우대를 해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955점이 넘어간다는 건 그래도 영어를 잘하는 거니까 글로벌 역량이 있다라고 면접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필기에는 전혀 도움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격증은 서류, 필기, 면접에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토익 750부터 도움이 되는 은행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토익 750이면 이제 수협은행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조금 우대를 해주기 시작하고 이제 900점이 넘어가면 농협은행의 글로벌 직군에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55점이 넘어가야 기업은행의 글로벌 직군의 우대상의 점수를 충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익이라는 것은 750점부터는 그래도 은행 지원할 때 좀 유의미해지는데 근데 이거 750이라고 해서 면접에서 어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전체 채용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시간 투입 대비 많이 되고 그 다음 토익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예 확 막 900 이제 확 넘어가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토익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자격증을 그래서 취득하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자격증 중에서도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지금부터 안내드릴 자격증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자격증이 가장 1순위고 학점과 토익은 그 후순위라고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자격증, 토익, 학점 순으로 서류에서 여러분에게 취득하면 좋은 스펙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전공 부분은요. 전공 부분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업은행에 한해서만 조금 서류 단계에서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비전공자여도 금융자격증 취득하면은 따로 그런 전공 과목 수강 안 해도 교육 과정 시간 입력하는데 문제는 없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 자격증이 스펙 중에 가장 유의미하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자격증이라고 함은 사실 은행 채용 공고에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이원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자격증을 은행 가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런 자격증 가진 분들 중에 은행 지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이 지원하면서 몰라서 그렇지 꽤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은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논외로 하는 게 맞겠고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은행 채용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하는 게 이런 것들이고 수협은행은 이걸 다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에서는 이거 다 우대가 안 돼요. 대표적으로 우대가 되는 자격증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AFPK는 그래도 이제 우대를 해주는 곳이 많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CFP나 아니면 CFP나 CDCS 등 점점 고급 자격증에 한해서만 우대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역대 채용 공고들을 계속 살펴보면 조금 변화가 있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표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위에는 좀 논외로 하고 예전에는 도움이 됐던 1번 가로축에 있는 이 자격증들은 이제 거의 우대해주는 데가 없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수협의 경우에만 좀 우대해주고 얘네들은 그래도 조금 더 우대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보다는 AFPK가 전체적으로 우대되는 곳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신용분석사, 기업금융 측면에서는 CDCS. 그래서 개인금융에서는 투자자산운용사도 많이 취득하시지만 AFPK가 더 낫고, 그리고 기업금융에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촉박하면 신용분석사,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CDCS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따라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따 정리는 다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디지털 자격증도 일반 직군에게 우대를 해주고 있어서 SQLD나 ADSP를 가지고 있어도 우대가 전체적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 있는 자격증 AFPK, SQLD, ADSP, 그러니까 정리하면 SQLD나 ADSP 둘 중에 하나 취득하면 좋은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공부해서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여요. 그래서 요거 취득하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하실 수 있겠고, 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이따 보면서 알겠지만 필기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필기에서 디지털 데이터 관련된 문제가 일반 직군에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류 단계에서도 우대받고 필기 과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요 자격증 두 개 중에 하나 취득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조금 추천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외환 전문역 1, 2종은 우대가 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 효율 대비는 얘네보다는 여기 이제 ADSP나 SQLD가 더 낫고, 그 다음에 요 ADSP나 SQLD는 데이터 관련 자격증이기 때문에 직무 역량 관점에서는 투자자산운용사보다는 AFPK, 개인금융의 경우에는, 그리고 기업금융은 신용분석사 CDCS를 추천드린다. 그리고 AFPK 취득하고 나서 CFP까지 취득하면 당연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이 그나마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계속 이제 우대되는 자격증들이 좀 줄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환 전문역도 당연히 취득하는 건 좋은데, 입행하고 나서 취득을 이제 권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건 좋은데, 입행 과정 자체에서는 시간 효율 대비 취득했는데 우대가 안 되는 은행이 많아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난 노력했는데 이걸 이력서에 이제 우대해 주는 게 많이 없으면 좀 무의미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자소서나 면접에서 이거 취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명시적인 우대가 들어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빨간색 해놓은 것들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점점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아까처럼 단순 업무의 경우에는 점차 AI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대되는 자격증이 점점 전문성을 보여주는 자격증에 대해서만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이 전문성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점점 병행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들의 채용이 이제 일반 직군 안에서도 다시 또 글로벌, 개인금융, 기업금융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선배님을 보고 그 선배가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 인턴을 합니다. 아니면 국민은행 국디서를 합니다. 자, 그럼 국디서는 개인금융에 관련된 조금은 이제 뭐 고객 안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경험은 국디서를 하고, 뭐 아니면 기업금융 하면서 그냥 고객 응대하고, 그 다음 자격증은 예를 들어서 기업금융에 대한 신용분석사를 취득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증권사 인턴을 하고 신용분석사를 취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면 이게 개인금융도 아니고 기업금융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이제 자소서는 경험에 기반해서 써야 되는 거고, 스펙은 이제 입력하면 바로 정량적으로 이제 우대가 되는데, 이 이력서와 자소서에 쓰는 경험이 한 방향, 전문성 한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용도 아예 개인금융, 기업금융으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도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좋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CDCS 수출입 전문가 과정을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코트라에서 인턴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조합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개인금융 쪽이라면 예를 들어서 AFPK를 취득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AFPK는 이력서에 들어가고, 그럼 자소서에 이제 요거랑 같이 자격증 요것도 땄고, 지식적으로 땄고, 경험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자산 운용사 뭐 증권사에서 인턴하면서 자산관리 뭐 보조 업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격증과 자소서에 들어가는 경험이 한 방향을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문성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의 전문성 때문이죠. 저의 전문성은 어디서 왔나요? 제가 살아온 길이 은행 인턴하고 은행원하고 그 다음에 은행 채용만 딥다 파가지고 은행 서류 필기 면접 가르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저의 전문성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한 우물을 파시는 게 좋다.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자격증을 한 방향으로 취득하시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격증과 함께 경험도 그 방향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벌은 아까 블라인드 채용이어서 전혀 안 보고 자소서에서도 대졸인지 고졸인지조차 못 나타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강생 분 중에 디지털 직군이기는 했는데 35세 야간대학교 나오신 디지털 직군 전문대 출신 분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직군에서는 기업은행의 경우에 4학년에 재학 중일 때 입행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나 스펙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학벌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 보는 거다. 사실 4학년 재학생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졸업 관점에서는 이제 고졸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4학년 막학기에 합격한 게 아니라 거의 이제 1년여간 남아있을 때 상반기에 합격해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학벌은 정말 중요하지 않고 전문대여도 상관이 없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걸 이제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은행마다 좀 차이는 있으나 기업은행에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까 이제 블라인드 채용,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 안내 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사실 학벌은 안 중요하고 학과, 전공은 아까 기업은행에 대해서만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학과는 전공, 그 다음에 학점은 요거보다 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토익은 요거보다 좀 더 의미 있고, 자격증은 요거보다 좀 더 의미 있는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자격증은 제가 꼽아드렸고, 요거랑 같이 경험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경험은 요 자격증 선택하는 것과 같은 방향을 가르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럼 이 자격증도 제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자격증을 다 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따야 되는지, 몇 개 정도나 따야 되고, 학점이 얼마나 좋거나 토익이 얼마나 좋으면 자격증 안 따도 되는지 지금부터 그걸 살펴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별로. 그래서 지금부터 안내는 스펙을 덜 보는 은행부터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스펙을 더 보는 은행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뒤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이 점점 지원을 못할 은행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준비 기간이 길다면 요 뒤쪽 은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스스로 마음먹고 있는 준비 기간이 짧다면 앞쪽 은행들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개개인의 유불리 은행을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펙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뭐 공모전은 해야 되는지, 뭐 여러 토익 자격증 봉사 얼마나 돼야 되는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안내를 드리겠다. 그리고 요 스펙, 혹시 대부분 스펙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자격증과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인턴이라고 썼지만 그냥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자격증 이런 것들이 이제 서류 필기 면접 다 이제 유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그 다음에 학점. 영어를 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900 이상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경우에 지역인재 말고 일반 채용에서는 900 이하인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많이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은행을 지원하려면 적어도 800 중반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제가 보수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스펙의 우선순위는 이제 경험과 자격증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학점, 그 다음에 어떤 학벌이나 전공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2부에서 더 자세히 자소서 부분을 안내 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글로벌 직군 지원한다고 할 때 토익 점수 955점, 토플이나 오픽 이런 것도 어디부터 이제 글로벌 직군 지원할 때 우대가 되는지 나오고 있죠. 제2 외국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업은행은 상대적으로 스펙을 거의 안 보는 은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학점이나 영어 점수는 아예 입력을 안 하는데 글로벌 직군만 955점 이상일 때 우대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ADSP, CDCS, CFP, 자, 이런 거 이제 이야기했었죠. SQLD.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자격증은 사실 우리가 노리기는 쉽지 않은 자격증이고, 간혹 이제 있으신 분들 AICPA나 FRM 이런 거 있는 분들 간혹 이제 있기는 합니다. 뭐 세무사도 있는 분들 가끔 지원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은행 채용을 어떤 단기간에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요 정도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자격증이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기업은행은 이런 자격증들이 우대가 되고, 디지털 IT의 경우에는 석박사인 경우에 이제 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업은행은 보신 것처럼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스펙을 거의 안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라고 해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뭐냐면 이제 한 8월, 9월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은행들이 모여서 채용 박람회를 합니다. 근데 이때 현장 면접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요. 그 현장 면접에서 우수하면 서류 전형을 모든 은행에서 다 면제를 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현장 면접이라는 것은 스펙을 보지 않고 현장에서 면접으로 그냥 서류를 통과시켜주는 아주 고맙고 감사한 전형이죠. 자, 근데 이런 기회를 여러분은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스펙을 많이 안 보는 곳에 쓰는 게 좋을까요? 많이 보는 곳에 쓰는 게 좋을까요? 많이 보는 곳에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토익 점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은행은 애초에 지원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하나은행은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가서 현장 면접 봐서 서류 통과하고 필기 가면 토익 점수 없이도 한번 비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장 면접을 굳이 보기보다는 서류가 적부 심사라고 부르는 요건만 갖추면 통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서류를 면접에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류 통과 자체가 타행에 비해서 어려운 은행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기업은행을 준비한다고 하셨을 때 기업은행은 그냥 정문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낫겠고, 이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카드를 쓰면 좋은데, 이런 거는 본인이 지원해봤자 떨어질 것 같은 은행에 쓰면 서류 합격률을 올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업은행에 대한 스펙을 쭉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제 요 내용들은 만약에 영상에서 잘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이 탑뱅커 블로그를 통해서 하나하나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별로 포스팅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행 2024년 하반기 면접, 이제 서류 필기 통과해서 면접 가시는 분들에 대한 스펙을 보면 전공이랑 학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 적었고, 토익은 그래도 우대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었는데 대략 요 정도 되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뭐 토익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 토익이 없는 사람, 둘 다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둘 다 없으면 뭐예요? 기업은행 인턴이 있거나, 그럼 아예 없는 사람도 있냐? 그런 사람은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 ADSP, 아까 추천드린 자격증이 많은 분들에게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금융 자격증은 없는 분도 많지만 ADSP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토익 점수도 낮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가 블로그에도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블로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기업은행 필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체 은행들 중에서 기업은행의 필기 시험이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2024년도부터 난이도가 대폭 하향되었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탑뱅커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시험을 보고 오신 저희 정소영 회계사 강사님께서 직접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복기, 어느 정도 난이도고 어떤 수준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필기 준비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시다면 탑뱅커의 필기 강좌를 들으시면 되겠고, 사실 NCS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의로 커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으로 문제 자체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금융 파트는 강의를 듣는 게 상당 부분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탑뱅커의 강좌의 경우에는 그걸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은행 기출문제들의 범위 내에서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간략히 광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기업은행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고, 직무 관련한 교육사항 어느 정도 입력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스펙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스펙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ADSP가 우대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기업은행에 인턴을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인턴을 하시거나 아니면 ADSP 취득한 분들이 조금 많아 보여요. 자, 어쨌든 기업은행은 스펙을 그다지 안 보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카드는 기업은행에는 안 쓰고 다른 조금 난이도가 높은 은행에 쓰는 게, 서류 합격이 어려운 은행에 쓰는 게 더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민은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은행은 웬만하면 다 지원할 수 있겠죠. 자, 국민은행으로 넘어오면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현직 경험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금융 현직 경험이나 어떤 은행에서 직접 금융상품을 팔아본 경험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왜냐면 면접에서 금융상품을 팔게 하는 세일즈 면접이 진행되거든요. 우리은행도 세일즈 면접을 진행합니다. 하나은행도 진행하는데 하나은행 금융상품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직 이금융 경험이나 금융상품 판매 경험이 있으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좀 유리합니다. 면접에서요. 그리고 국디서나 이제 국민은행 관련 경험하면 당연히 이제 유리하고, 토익 750부터 국민은행의 2024년 채용 설명회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익 3, 400도 적어도 돼요? 아, 적으셔도 되는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은행 채용에서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토익 점수 적는 난이 국민은행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극단적으로 100점을 적는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는 일은 없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깎이는 일은 없어요. 이제 뭐 농협은행 필기시험에서 뭐 이제 그런 거 말고, 농협은행에서 필기시험에서 찍으면 감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서류 단계에서 예를 들면 토익 점수가 낮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점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무의미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럼 그 점수가 어디냐? 한 750 정도다? 수협은행도 토익 700 정도부터 이제 우대 가점이 들어가고, 국민은행은 정확히 점수는 이야기 안 해주시는데 약간 700 후반, 800 정도부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채용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부터는 이제 좀 우대 점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디지털 역량, 아까 ADSP, SQLD 있으면 제가 입행 과정에서 유리하다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 드린 게 기업은행에서도 우대가 되는데, 여기 보면 필기 전형에서 탑싯이라고 해서 이게 디지털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내용 보시면 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필기 전형에서 풀게 되는데 30문항을 30분간 풉니다. 이게 원래 면접에 있었는데 24년 하반기에 필기 전형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은행에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관련 자격증을 일반 직군분들이 취득하시면 요 시험 볼 때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한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디지털 관련 자격증, ADSP나 SQLD 취득한 경우에 국민은행에 유리하고, 토익 750 이상이면 유리하고, 자, 여기 보면 국민은행에서도 그래서 SQLD나 ADSP 우대해주고 있죠. 외환전문역 우대해주고 있고, 여신심사역, 자산관리사, 은행 FP. 자, 이 자격증은 거의 우대되는 데가 이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은 어떤 특정 은행에 대해서만 우대되고 말기 때문에 별로 제가 아까 추천을 안 드린 거고, AFPK, 투자자산운용사, 신용분석사, FRM, CDCS, 제가 아까 안내드린 그런 이제 범위 안에 있는 자격증 중복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은행에 지원할 때 우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런 우대 자격증 보유자나 어학성적 우수자. 근데 이게 몇 점부터다? 한 700 후반대? 750은 그래도 넘어야 우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 때 좀 유리한지 안내를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딱 생각했을 때 나에게 지금 내가 국민은행에 지원한다면 국민은행에 유리하겠구나 불리하겠구나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시겠죠. 한번 스펙을 실제로 한번 보면 어느 정도 되는 스펙을 가졌어야 한번 합격을 할 수 있는지 보면, 자, 이렇게 이제 2024년 하반기 국민은행에 필기 통과해서 면접 가시는 분들에 대한 스펙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국디서한 분들이 많다는 걸 볼 수 있고, 모든 은행들이 자기의 은행에서 뭔가를 했으면 무조건 우대를 해줍니다. 그걸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공식적으로 우대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은행 채용 과정에는 이제 로열티라는 평가 항목이 자소서와 면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충성도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무조건 우대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국디서, 기업은행 인턴, 그게 그 해당 은행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점, 토익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아, 요 정도 돼야 이제 합격을 했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년도, 전전년도 이런 것도 다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채용 규모에 따라서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높아졌다가 컷라인이 낮아졌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년도나 전전년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드릴 수 있겠고 2023년 것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국민은행은 영어 점수 정확하게는 안내 안 하지만 700 후반, 800점이면 확실하게 우대가 됩니다. 이제 그건 채용 설명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적는다고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만약에 점수가 있으면 뭐 700점 초반대여도 적어라. 뭐 마이너스는 없다. 자소서에서 면접에서 블라인드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적는다, 자소서에 적거나 하더라도 마이너스 되는 일은 채용 과정에서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리고 만약에 준비한다면 내가 뭘 더 준비하면 좋을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이제 5, 6급으로 나누어서 이 은행은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계열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협은행이 아니더라도 농협손해보험, 생명보험 채용 과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농협의 경우에는 채용 규모도 좀 많고 채용도 좀 자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 중앙회, 중복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급수에 따라서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매번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농협은행에는 어떤 분들이 지원하면 유리할지를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인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려보면, 지역인재에서 이렇게 이제 표시되거나 이렇게 새로 생겨난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경기인데 경기 동부 권역을 따로 뽑는다, 이런 거. 이런 데 지원하는 건 유리해요. 전에 없었던 거, 새로 생긴 거니까. 그리고 사실 지역인재가 대체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컷라인, 스펙 컷라인이 더 낮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서울이 있겠고 이제 지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충청도, 뭐 경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들은 대부분 조금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도 조금씩만 뽑아요. 그런데 지역인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수도권 외곽에, 예를 들면 뭐 인천 지역인재인데 수도권, 인천은 수도권이잖아요. 인천이라던가 뭔가 이제 수도권 뭐 화성 쪽 외곽이라던가 뭐 이런 데를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지역인재로 가지만 사실 지역 소멸 때문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가 대부분 컷라인이 조금 낮은데 최근 2025년, 6년 이렇게 가면서는 요런 데 채용할 때 지금 여기 농협에서는 이런 어떤 충남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전에 없던 지역이 새로 생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거고 새로 뽑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 지원하는 거는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일반 지역 인재보다 있는 경우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제 지역 인재 채용
부분이 따로 있는데 국민은행도 그렇고요. 그때 이제 지역 인재가 전통적인 지역 말고 이렇게 새로 생겨난 지역이 있다면 그런 데 지원할 때 조금 더 일반 지역 인재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 인구 이동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우대 사항에 대해서 같이 또 이제 농협은행의 우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경우에 농협 관련 계열사에서 1년 이상 재직을 하면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재직을 하면 여기에 공고1 현재 은행, 중앙회, 금융지주, 경제지주, 생명, 손해보험, 하나로 유통 등 별정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영업지원직,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재직 중인, 그러니까 재직만 했다면 계약직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인턴만 고집하는데 꼭 은행 인턴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도 계약직도 뭐 피크타이머 이런 것도 우대가 1년 이상 되면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턴에 떨어졌다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이따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금융 근무는요 이제 신한은행 같은 데 경력직 채용을 합니다. 근데 신한 경력직에 이제 1년 이상 금융권 재직해야 신한 경력직에 지원할 수 있는데, 신한은행 정문, 공채는 스펙 컷라인이 높지만 경력직 컷라인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한은행의 경력직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지역 농협이나 이금융의 근무를 하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스펙이 조금 많이 부족하더라도 서류를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필기는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행은 안 붙었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이금융이나 이런 데 붙었다.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 아예 들어가지 말든지 들어갔으면 1년은 죽으나 사나 버티든지 그래야 경력직 지원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의미가 있어지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좀 유리합니다. 남자는 이금융 가면 좀 불리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금융에서 돈을 빌리는 고객을 생각해 보면요, 여자분들은 수신창고에서 일하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신창고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질이, 수신창고에는 금리를 더 주잖아요. 이금융에다가 예금하라고.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이금융 수신창고에 많이 가고요. 1금융에서 대출, 여신 못 받은 사람들이 이금융 대출 받으러 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좀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1금융에 못 가서 가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조금 거치세요. 그래서 남자는 가면 여신하게 될 텐데 좀 거친 분들을 만나니까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려면 1년 이상 근무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라. 그리고 농협의 경우에 여기 자신들의 계열사에서 계약직이어도 1년 이상이면 우대해 준다. 자, 그리고 농협의 경우에 5급, 6급 우대 사항이 조금 다른데 5급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5급 기준으로 본다고 할 때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이제 CDCS라던가 CFP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우대를 받고 있죠. 여기 디지털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급수에 따라서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데 이제 농협은행에서도 ADSP가 우대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좀 얘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 우대가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조금은 있는데, 이제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부분들이 아무튼 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채용 공고를 보면 여기 사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금융 에 대한 디지털 직군으로 아니면 IT 직군으로도 내가 좀 전환을 하고 싶다. 나 문돌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 사피 과정을 통해서 전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사피를 하게 되면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 은행들 채용 과정에서 우대 가점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채용 과정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우대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은행과 관련된 많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게 꼭 은행 채용에 관련된 건 아닌데 이걸 은행들이 많은 은행들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 경험도 많이 생기고 프로젝트 경험도 많이 생기고 명시적으로 우대도 되고, 그래서 요 사피의 경우에는 직군을 불문하고 지원해서 해볼 수 있으면 추천한다. 근데 시간이 좀 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농협은행은
농협은행을 비롯한 전체 농협 계열사들은 전체적으로는 스펙을 학점이나 토익을 입력하지 않는데 글로벌 직군에 대해서만 토익 900 이상부터 지원 자격이 됩니다. 나머지 스펙은 그냥 제가 그래서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놔 봤어요. 참고하시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스펙이 별로 없다면 지금까지 본 은행들,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무토익이어도 이제 통과한 분들이 있다라고 채용 설명회에서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제 데이터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은행들, 국민, 농협, 기업, 요 아이들이 이제 스펙을 좀 덜 보는 은행이고, 요 중에서도 농협은행이랑 기업은행이 조금 더 덜 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얘네들은 조금 필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씩 스펙을 보는 은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스펙에 대해서, 스펙을 많이 안 보는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 국민, 농협, 국민은 어느 정도 자기가 자소서만 잘 쓰면, 그리고 요건만 맞춘다면 충분히 합격을 서류 단계에 대해서는 쉽게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펙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스펙을 좀 보다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24년이 조금 채용 규모가 적었어요. 그래서 평소 대비 스펙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2024년에. 그래서 은행 채용에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스펙이 좀 중요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다시 채용 규모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좀 잘 쓴다거나 아니면은 채용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요 스펙의 컷라인은 이제 내려갈 여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협에 대해서는 우대받는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요것도 다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이 기본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이야기 드린 ADSP, SQLD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자격증은 아까 이제 대체적으로는 제가 우대가 다른 데서는 안 된다고 했던 이런 권유 대행인 자격증부터 은행, FP, 기타 등등 전반적인 자격증들이 여기서는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토익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700부터 이제 어떤 반영 점수, 반영 최소 점수를 이제 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아까 제가 토익 700 중반 이상부터는 이제 어떤 국민은행에서도 좀 우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800부터는 채용 설명에서 그 정도면 이제 적어라 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700 이상부터는 이제 수협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우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시겠고, 자격증을 살펴봤습니다. 수협은 채용 규모가 적어서 좀 어떤 그런 따로 데이터, 컷라인을 따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은행 보도록 할게요. 우리은행에서는 이렇게 기업금융, 개인금융을 나눠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이제 하나은행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채용을 하는데 점점 이런 경향들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스펙을 준비할 때 경험적인 부분과 자격증적인 부분을 한 방향으로, 기업금융이면 기업금융, 개인금융이면 개인금융으로 좀 몰아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걸 만약에 섞으면 이제 지원할 때 애매해지죠. 자소서를 쓸 때. 만약에 개인금융 지원하는데 신용분석사 취득했다거나 이러면 조금 어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완벽하게 부합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더 낫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은행의 특이점은 우리은행은 필기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고 면접을 3번 봅니다. 면접을 3번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은행의 경우에 서류 전형에서 2024년, 2025년에 일어난 특징이 서류 전형에서는 자소서 항목이 좀 줄었어요. 기업은행도 사실 2024년부터 자소서 글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챗GPT의 등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챗GPT를 많이 쓰면서 은행들이 챗GPT를 걸르는 그런 작업도, 챗GPT로 작성한 자소서를 걸러내는 작업을 은행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물어봤을 때 기업은행도 2024년까지는 저희 그런 거 따로 거르지 않아요 했었는데 2025년부터는 걸러낸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하나은행에서도 2024년부터는 챗GPT 걸러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를 챗GPT를 쓰다 보니까 챗GPT 때문에 자소서의 비중이 글자 수나 이런 거나 항목 수나 이런 것들을 좀 줄였어요. 그 대신 그만큼 서류 단계에서 스펙의 중요성이 좀 올라갔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1차, 2차 최종 면접, 우리은행은 면접이 3번 진행된다는 점에 특이점이 있다. 대신 우리은행 필기시험을 안 보는 대신 이 면접 과정에서 경제나 금융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필기가 조금 자신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은행을 노려보시면 좋겠는데, 우리은행은 그 대신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서류에서 이제 학점이나 토익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조금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스펙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컷라인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면, 자, 우리은행에서는 이런 자격증들이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외환전문역, 신분사, CDCS, CFP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자격증들이 여기 이제 같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우리은행 면접 가시는 분들의 스펙을 정리해 볼 건데, 히어로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들이 채용에 있어서 2024년부터는 군 전형을 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MZ세대들에 대해서 조직적 합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이제 군 출신 전형을 따로 만들어서 좀 조직의 충성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뽑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학점, 토익, 자격증의 경우에 요 정도, 자, 토익이 없으면 대신 이제 학점이 좀 높겠고, 금융 자격증이 있으면 토익이 없어도 붙은 사람들이 또 있고, 금융 자격증 없고 학점 토익 요 정도면, 영어 점수 요 정도면 또 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겠는데, 개인금융, 기업금융을 따져봤을 때는 기업금융이 조금 더 컷라인이 낮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요 정도 스펙이면 지원해 볼 만하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 사실 요런 지역인재의 경우에 요런 스펙 정도는 사실 부담스러운 스펙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일반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거보다 조금 높을 수 있는데, 이제 요 정도 되는 분들이나 요 정도 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요 내용 역시도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보면 지역인재의 경우에 조금 아무래도 컷라인이 조금 낮구나, 이렇게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스펙 뭐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어느 정도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다. 근데 요게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좀 올라간 거다, 컷라인이. 그리고 자소서 잘 쓰면 좀 더 이제 여러분이 이 스펙보다 조금 더 낮아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은행은 스펙을 좀 본다, 필기를 안 본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면접 전형에서 그 경제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필기가 없는 대신 많이 물어본다. 요 이하는 이제 또 2023년도 합격자 스펙이고요. 자, 이번엔 이제 신한은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한은행 2024년 하반기 면접 가시는 분들에 대한 스펙을 보면, 하나은행 중경외시 3.6 825,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죠. 또 이제 만약에 자소서를 잘 쓴다면 좀 더 낮은 분도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홍대 3.09 830,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 여기 요 분 보면 대신 뭐 핀테크 스타트업 이렇게 이제 대신 경험적으로 자소서를 좀 잘 쓸 만한 소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신분사 자격증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스펙이 조금은 낮아도 합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밸런스를 한번 내 학점이나 토익 관련해서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부족하다면 좀 올리거나 자격증으로 보충을 하거나 자소서를 좀 잘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한은행에 대해서 스펙을 살펴봤고, 신한은행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금융 스페셜 직군이나 이제 리더십 전형이라고 해서 군 출신 전형 아니면 경력직 채용 전형이 따로 있고, 그런 경우에는 스펙 컷라인이 더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필기가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만약에 이금융 가서 근무할 거면 1년 이상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직무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자격증들이 우대를 받는데, 여기에서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ADSP나 SQLD, 그 다음에 외환 전문역,
그 다음에 AFPK, CDCS, CFP 이런 자격증들이 전체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환 전문역도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외환 전문역까지는 제가 아까 외환 전문역은 빨간색으로 칠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외환 전문역도 어느 정도는 우대는 받는다. 근데 그거보다 더 여러모로 우대가 되고 시간 투입 대비 더 효율적인 거는 이런 ADSP나 SQLD는 필기에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추천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아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드렸죠. 전체적으로 우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까 사피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조금 서류 컷라인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원 자격 자체가 조금은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 된다면 지원한다면 그 이후의 전형, 서류 이후의 전형에서는 조금은 오히려 평이하고 쉽다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지원 자격을 보면 지원 자격 자체가 토익 점수가 있어야 돼요. 외국어 점수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해요. 높냐 낮냐를 떠나서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스펙을 이제 타행에 비해서 많이 본다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일반이나 지역 인재의 경우에 우대받는 자격증, 이제 요런 아까 우리가 살펴본 자격증들이 대체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제2외국어가 있으면 더 우대를 받습니다. 그럼 제2외국어가 있어서 우대를 받으면 그만큼 다른 점수가 조금은 빠져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번 컷라인 자체를 2024년 하반기 면접 가신 분들에 대한 스펙을 정리해서 볼 건데, 학점은 3점 중반 이상, 토익은 800 후반부터 일반적인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지원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채용 규모나 자소서를 잘 쓰고 못 쓰는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토익이 880, 3.98 어느 정도 좀 높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타행에 비해서는 스펙의 컷라인이 좀 올라갔다. 이게 항상 하나은행이 제일 컷라인이 높은 건 아니고요. 이것도 조금 등락은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는 이제 제 데이터에 의하면 하나은행이 제일 그 컷라인이 까다로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맨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학점은 3점 중반대, 토익도 그래도 800 중반대 정도는 되어야 좀 그래도 서류 합격을 노려볼 수 있었다. 자소서를 잘 쓰거나 뭐 자격증이 있거나 하면은 조금 더 낮아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겠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살펴봤으니 지방은행을 볼 텐데요. 지방은행의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지방은행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을 해요. 요즘에는 지방은행들도 수도권으로 많이 영업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지역 소멸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지방은행들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시중은행들에 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AI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이 더디거나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최근에는 아예 그냥 인터넷은행과 협업을 하거나 이래버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들의 예금 상품을 자신들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판매도 하겠지만 그게 좀 저조하다 보니까 대신 예금금리 좀 더 주면서 어떤 토스뱅킹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약하다. 그래서 IT 디지털 직군의 경우에 이 지방은행들에 대한 입사하고 나서 딱히 발전 가능성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추천드리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방은행은 지역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부산에 이제 아파트만 많아지고 점점 관련 기업들은 없어져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더 빨리 이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업 금융 부분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의 경우에 꼭 그런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는 개인금융이 더 중심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은 우리 신한이랑 비슷하다라고 그러니까 커트라인 말고 채용의 방식이나 이런 경향이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우대받는 자격증도 어느 정도 저 은행들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자격증들. 그 다음에
자, 전북은행 우대 항목은 전북은행, 광주은행 이런 데 다 우리은행, 신한은행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정도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대구은행은 농협은행과 비슷하게 많이 보는 것이 없고 조금은 열려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 시중은행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준비를 하다가 지방은행의 경우에 채용이 떴을 때 이제 지방에 안 살아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열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여러분이 이제 관심이 있다면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방은행이라고 해서 지역은행이라고 해서 꼭 지방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도 점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지방은행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근무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을 안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제 그래서 블루오션 인 측면이 있다. 수도권에 사는 분이 지방은행에 지원할 때 수도권 점포에 근무를 할 수 있게 따로 전형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지방은행 채용 공고 떴을 때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 이제 기사를 잠깐 하나 볼 건데요. 5대 시중은행들의 인사 담당자의 1문 1답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취준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격증 인정이 되는 거 추려서 준비해라. 우대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상경계열 학과 졸업장이 꼭 있어야 되냐?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특정 학과에 우대 없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냥 기업은행의 경우에만 좀 그 서류 단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고 필기에 조금 유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따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그냥 시험 공부하면 되고 자격증 취득하는 게 낫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에서 최근 난립하는 각종 민간 자격증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고 CDCS, FRM 그리고 뭐 이제 그런 SQLD, ADSP 이런 것들은 좀 우대가 될 수 있고, 경제학과, 경영학과가 우대받는다는 거는 흔히 크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고 5대 은행 모두 특정 학과를 우대하지는 않는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카더라에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대 어떤 은행들의 5대? 6대? 이제 은행들의 그 반영 요소를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런 애들은 영어에 대해서 이제 없어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국민은행은 있으면 우대이지 필수 요건은 아니잖아요. 하나은행은 필수 요건이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쪽 하나은행 쪽으로 올수록 보는 스펙이 많아지고 더 까다로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은 이제 은행별로 다 우대가 되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점차 고급 자격증 위주로, 제가 아까 빨간색 칠해드린 고급 자격증 위주로 우대가 되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데이터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이렇게 국민은행 탑sit 그리고 하나은행도 필기시험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요 디지털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필기에도 요 은행들은 좀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은행은 필기가 없다는 게 특징이고 면접을 3번 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각 은행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간략히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목표는 효율적인 준비였고, 효율적인 준비를 한다는 것은 각 단계별 컷라인을 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서류 전형은 자소서, 이력서가 있는데 이력서의 컷라인을 은행별로 보여드렸고 반영 요소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될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본인 상황을 분석해서 우선순위,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한두 개, 세 개의 리스트업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은행들 1, 2, 3순위들을 좀 정해볼 수 있겠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스펙을 다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를 이용해서 나에게 불리한 은행은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소서 작성을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류 단계에서 이제 스펙을 쭉 이야기했지만, 스펙의 컷라인을 이야기했지만, 자, 스펙, 그 다음 경험, 이 경험 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자소서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꼭 은행 관련 경험이나 인턴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100점이 자소서에 만점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은행 관련된 인턴 안 했어도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되는 자소서까지는 은행 관련된 경험 없이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80점까지는. 거기엔 뭐가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은행별로 이제 필요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경험이 하나 있어야 되고, 팀워크를 보여주는데 필요한 경험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소서를 잘 쓰는 데에는 80점 정도를 맞게 되는 데는 은행 관련 인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활용해서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서류 전형에서 이 경험에 기반해서 80점 정도 되는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실력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스펙을 준비해서 스펙을 어느 정도 준비해 가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스펙 먼저 준비해야 되면 스펙을 어느 정도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단시간 내에 빠르게 조금 연습하면 누구나 80점 정도 가까운 자소서 점수는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해놓고 스펙을 채워가다가 붙으면 좋고 아리까리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고 뭐 1, 2, 3순위 지원 위주로 이제 가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자소서를 작성을 위한 경험 준비를 먼저 하고 이제 스펙은 완전히 완성이 안 됐더라도 본인이 비벼볼 수 있는 은행 1, 2, 3순위 정해서 먼저 비벼보고 안 되는 은행은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로 비벼보고 이렇게 가면서 지원을 해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서류 합격을 해내고 필기 경험 수를 늘리고 면접 경험 수를 늘려서 전반적인 필기나 면접 빈도 수를 늘려서 합격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빠르게 높여볼 수 있겠죠. 결국은 확률 싸움인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시간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필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필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스펙이 좀 저조하고 NCS에서 PSAT형에 좀 자신 있다. 기업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게 좀 좋겠고, 스펙이 뛰어나고 NCS 모듈형에 자신 있다. 그럼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 지원해보는 게 좋겠고, 사실 이제 많은 카더라들 중에 필기에서 또 잘못된 것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정소영 회계사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필기가 어려운 게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의 NCS가 PSAT형이어서 좀 어려운 거고, 경제금융은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한때는 뭐 회계사 시험 정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카더라로 돌 정도로 이제는 절대 그렇지는 않다. 많이 내려왔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은행 공식 채용 설명회에서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금융 파트에 대한 부담은 사실 이제 많이 기업은행이 제일 어려운데 기업은행도 내려왔고 나머지 은행은 원래 어렵지 않았고 우리은행은 필기를 안 보고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 필기에 대한 부담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학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 신한우리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고, 토익이 좋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지원하면 좋겠고, 자, 뭐 이제 아까 인턴이 떨어진 경우에 피크타이머나 계약직인 경우에도 당행에 대해서는 근무 관련했다면 우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라고는 하지만 모든 은행이 블라인드여도 만약에 기업은행이나 뭐 농협은행이면 이 은행들을 지원할 때 내가 만약에 기업은행 인턴을 했다 아니면 농협은행에서 일했다 이 회사명을 적는 거는 블라인드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은행 지원할 때 우리은행에서 피크타이머를 했다거나 농협은행에서 계약직으로 하나로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다거나 이런 거 적으면 우대되고 블라인드 위반 아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거여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금융은 1년 이상 하는 경우에 좀 유의미하다. 이제 여자면은 그리고 조금 수신 창구에 가서 좀 깔끔하게 일할 수 있어서 1년 버티는 게 쉬울 거고, 남자면 여신에서 좀 실용 낮은 분들이 와서 좀 힘들 수는 있는데 할 거면 1년 이상 해라. 금융 자격증 취득할 계획이라면 최근의 트렌드는 한 번에 고급 자격증을 따는 거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직무 경험을 같이 하면 면접에까지 전체적으로 더 의미가 있어질 것이다. 자, 왜 제2외국어나 영어 점수가 높다면 글로벌 직군이나 하나은행에 지원한다면 조금 더 이제 유리할 수 있고요. 토익 점수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700부터 국민은행은 한 700 중반 이상부터 좀 우대를 해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950
55점 이상 글로벌 직군에서 우대를 해주고 있고, 농협은행은 900 이상부터 글로벌 직군 지원할 수 있다. 자, 이금융과 지방은행 근무 경험은 그래서 경력직 채용하는 데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세일즈 면접을 보는 국민 우리은행의 면접 단계에서 좀 유리할 수 있고 하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달려오면서 먼저 서류 단계에서 스펙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를 먼저 쭉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펙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감히 스펙이 어느 정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우선순위는 뭐에 두어야 될지, 여러 가지 스펙들 중에 우선순위는 뭐에 두어야 될지, 자격증을 딴다면 뭘 따야 될지, 영어 점수는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아예 스펙이 안 준비되어 있다면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를 준비하면 되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본인만의 로드맵을 스펙 부분에 대해서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류 전형에서 이력서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한 거고, 자소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자소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부분은 2부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 2부는 제가 따로 아까 처음에 안내드린 것처럼 2부에서 자소서 고득점 전략, 누구나 이제 100점 만점에 80점까지는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합격 자소서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합격 자소서를 제공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소서 고득점 전략을 안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스펙을 이제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본인만의 이제 입행 로드맵을 더 구체화해서 만들고, 이런 만다라트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2부에서는 자소서 고득점 전략, 합격 자소서의 공통점, 입행 로드맵 짜기, 그 다음에 이제 필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필기 복기본을 제공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이제 실제 복기본에 기반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2026년 입행을 대비해서 이 부분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5월이나 6월경에 이제 유튜브 영상 아래 링크는 따로 만들어 드릴 거고, 5월이나 6월경이 되면 거기 유튜브 영상 밑에 링크에 보면은 이제 따로 탑앤커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료로 제공되는데, 이 유료로 제공되는 이유는 여러분께 이런 기업은행 필기 복기나 국민은행 필기 복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비용을 지급하고 복기를 하기 위한 노력을 블로그 보시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완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어서 아주 저렴한 5만원 이하의 4만원대의 금액으로 요 2부에 대한 내용은 준비를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유료로 듣기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유료로도 공개를 하겠지만,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시 또 블로그에 올려드리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참고해 보실 수 있도록 블로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개는 해보겠다. 근데 한 번에 좀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5, 6월에 제가 따로 만들어서 좀 이 부분은 영상이 강의 수준으로 좀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복기본을 만드는 부분이나 일정 부분 강의 형태로 제공되는 부분 때문에 아주 저렴한 유료로 제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5월, 6월경에 유튜브 아래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지금까지 쭉 이야기는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혹은 해결이 안 되신 내용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댓글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따로 올려드리거나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리거나, 혹은 댓글에 따라서는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는 방식으로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근 어떤 카더라에 휘둘리지 않도록 안내를 최대한 해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입행 과정에서 이 과정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컨텐츠를 더 지속적으로 잘 업로드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